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4.15 총선 오늘로 딱 보름이 지났습니다. 정치권은 여전히 총선 후폭풍에 휩싸여 있는데요. 먼저 180석이라는 거대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은 총선 직후에 터진 이 오거돈 전 시장 사태로 몸살을 앓고 있고, 쓰라린 패배를 맛본 제1야당 미래통합당은 지도체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놓고 또 몸살 중이고요. 그런가 하면 소수 정당들은 거대 양당제 속에서 어떻게 존재감을 살릴 것인가 깊은 고민에 빠진 상태죠. 4.15 총선을 정리하고 앞으로 펼쳐질 정치판을 좀 전망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좀 특이하게 오늘은 당선인 세 분이 아닌 낙선인 세 분을 낙선인이라고 말할 때마다 제가 죄송해요. 세 분께. 사실은 게 없어요. 아마 이분들이 근데 훨씬 더 날카로운 시각으로 지금의 정치판을 봐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달아봤어요. 낙선인 토크 허심탄회. 허심탄회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자 해서 모신 세 분, 정말 귀한 시간 내주신 세 분 여기 계십니다. 시계 방향으로 돌아갈까요? 시계 방향으로 오른쪽에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전 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수현입니다. 또 떨어졌습니다. 어떡해. 어떡해. 너무 또 담담하게 말씀하시니까 더 마음이 좀. 네.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옆으로 정의당 이정미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떡해. 근데 오늘 또 핑크 색깔로 예쁜 봄 자켓을 입고 오셔가지고. 예, 괜히 사람 우울해 보이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잘하셨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옆쪽으로는 미래통합당 이상일 전 의원. 네, 안녕하세요. 용인시 병 수지의 이상일입니다. 아직 모두 전환이 안 되네. 선거운동 기간 때는 또 이런 이야기를 방송에서 못하는데 이제 끝났으니까 곤토 중례하겠습니다. 우리 이상일 전 의원은 저희 패널이셨거든요. 고정 패널. 근데 늘 뭔가 좀 이렇게 워낙 또 점잖고 그러신 분이라 이런 이야기할 때 특징이 볼이 빨개지시는 게 있거든요. 근데 지금 또 볼이 빨개지셨어요. 이렇게 세 분. 제가 원래는 이제 게스트들 나오시면은 보통 악수를 하는데 이 세 분은 오늘 맞이하면서 좀 포옹을 해드리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 정도였습니다. 일단 멘탈 회복은 다 하신 것 같고 하셨을 거 아닌가요? 회복을 한 척하고 있죠. 우리 국민들께 소감 한 말씀씩 쭉 돌아가면서 해주시죠. 먼저 박수현 전 대변인. 제가 먼저 합니까? 네. 예, 이번 선거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물으시는 것 같은데요. 예, 선거는 여전히 늘 선거입니다. 국민께 평가를 받고 또 미래를 약속하는 그런 의미일 텐데, 이번 선거는 특히 코로나19라고 하는 전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치러졌고요. 위대한 국민의 힘을 확인한 그런 선거였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와중에서 개개인의 낙선과 당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이번 선거가 대한민국이 정말 위대한 나라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그런 선거였기 때문에 저 개인의 낙선도 그거보다도 솔직하게 또 말씀을 드리면 또 기쁘고 행복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한민국의 가능성을 확인한 그런 선거였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또 행복한 생각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진심입니다. 근데 눈가가 촉촉해지세요. 아니에요. 정말로 지금 말씀하시면서 나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당의 또 기쁨이기도 하고 하니까 한번 만감이 좀 교차하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솔직히. 네, 솔직히. 그런 말씀입니다. 네, 그래요. 네. 이정미 의원님. 사실 정의당으로서는 정말 이렇게 최악의 조건 속에서 선거를 치렀다는 그런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하라고 집권 여당에 상당히 유권자들이 힘을 실어주는 선거였고, 또 선거제도 개혁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비례위성 정당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그 개혁의 취지가 무색해진 상태에서 또 정의당이 선거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인 여건이 굉장히 최악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정의당의 힘으로 이 선거에서 우리 실력을 검증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또 10% 가까운 지지를 보내주시기도 했지만 정의당 내부를 또 철저하게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거 이후에 정의당이
제3당 진보정당으로서 더 크게 성장하고 자립해 나가기 위해서 어떤 쇄신이 필요할 것인가 네. 이런 것들을 좀 돌아보는 굉장히 의미 있는 선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이상현 전 의원. 예, 이번 선거의 결과에 대해서 일단 겸허한 마음으로 국민께서 내려주신 이 선택을 존중한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 특히 저희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아마 가장 지금 이 선거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앞으로 당내에서 왜 이런 결과를 우리가 받아지게 됐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와 분석 같은 게 있겠지만 일단 우리가 선거 결과를 받아들고 우리가 부족했던 점이 무엇인가 정말 성찰을 하고 그러나 또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뜨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거듭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예. 이 다음 선거에서는 또 좋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겠다.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역시 우리가 이 당내에서 공동 운명체임을 그냥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뭐 굉장히 열심히 한 후보들도 많았고요. 뭐 저도 나름 열심히 했고 실수를 안 하려고 노력도 했고 그러나 당내 여러 가지 부족한 점으로 인해서 우리가 특히 수도권의 후보들은 이거를 이 패배 고배를 마신 이런 것들은 억울한 측면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공동 운명체이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이고 역시 같이 이거를 극복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요. 네. 아니 오늘 뭐 이 제목이 허심탄회니까 허심탄회하게 그 후보자님들은 어떤 순간 즈음에 이번에 좀 어렵겠구나 이런 순간이 있어요? 아니면 개표가 개표가 하고 내가 득표가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된다는 믿음 같은 게 있어요? 어때요? 다 다른가요? 제 경우는 이상으로는? 사실은 뭐 진다는 생각은 안 한 상황에서 졌는데요. 그러니까 선거 전날 민주당이 또 여론조사를 합니다. 예. 그리고 선거 당일 아마 민주당 보고서에도 제 지역은 제가 되는 거로 돼 있었고 민주당 보고서에도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투표를 먼저 개표를 했거든요. 예. 본투표함을 먼저 열고 나서 상당한 차이로 이겨서 사전투표 흐름도 좀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뭐 지더라도 조금 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한 방송사에서 이미 당선을 예측하고 나와달라고 그래서 다만 제가 스튜디오에 와서 좀 대기를 해달라고 하는데 사전투표함을 열질 않았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못 가겠다. 이래서 안 갔어요. 만약에 갔더라면 정말 낭패를 볼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캠프에서 응원해 주신 분들이 많이 대기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안 가길 잘했고 사전투표에서 정말 놀랍지 정도의 결과가 나왔는데 이제 그거 가지고 저희 당내 뭐 일부 의원들은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뭐 그 논란을 차치하고라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이 생각이고 다만 선거를 이제 하면서 사전 투표가 4월 10일, 11일 이틀간 있었는데 4월 8일 저희 당에 제가 뭐 이름까지는 말씀드리긴 그런데 한 후보가 차명진 후보요. 뭐 다 아는데요. 뭐. 그 발언을 했을 때 사실은 기운이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게 내일 모레 사전 투표가 있는데 상당한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했습니다. 이제 그 전에 다 그러시더라고요. 수도권의 통합당 의원들 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전에 또 관악의 한 후보 김모 후보가 또 3040 그 이야기했을 때 기운 빠졌어요. 그런데 그 김대우 후보의 이야기가 있고 난 지 한 이틀쯤 뒤에 차명진 후보 발언이 나왔는데 굉장한 좀 위기의식은 느꼈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때 위기의식 느꼈지만 그래도 끝까지 두 분도 비슷한 상황이셨을까요? 사실 이제 저는 제 지역에서 호떡 공천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래통합당에서 두 후보가 번갈아 가면서 막 며칠 사이에 후보가 바뀌고 막판에 이제 그 경선을 통해 가지고 후보를 다시 결정하기로 되어 있으면서 그 당시에 소위 얘기하는 그 여론조사, 언론기관들의 여론조사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경선이 진행되고 있고 언론사에서는 또 여론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이러면서 미래통합당 민경욱 후보의 지지가 여론조사에서 상당히 튀는 굉장히 높은 뭐 44% 이렇게 나오게 됐죠. 그러면서 지역에서
진짜 이거 민경욱 후보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위기감들이 유권자들에게 쫙 퍼지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소위 사표론, 이 표가 갈리면 안 된다. 단일화해야 된다. 진보 단일화 예.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 그게 막판에 안 예, 된. 그렇게 되면서 결국 사표론 심리가 엄청나게 확산되고 이런 게 저한테는 굉장히 좀 힘든 대목이 되었습니다. 네네. 박수현 전 대변인도 끝까지 된다는 생각 가지고 계셨던 거 아니에요? 네, 여러 번 선거를 치러본 중에요. 처음으로 제가 이길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속에 어떤 희망을 가지고 치러본 첫 번째 선거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제가 페이스북에 글을 한번 썼는데요. 예, 예. 부산으로 간 노무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대구로 간 김부겸만 있는 게 아니고 충남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저희 나름대로 이제 보수와 싸우고 있는 것이죠. 박수현과 나소열과 조한기가 있다라고 제가 항변을 하는 페이스북을 썼는데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충남에서 저희 공주부여 청양이나 네네. 나소열 후보가 있는 보령서천이나 조한기 서산태안이나는 굉장한 보수 지역입니다. 그걸 많이들 잘 모르세요. 네, 모르시죠. 그러니까 경상도, 네네네. 전라도 이렇게 크게만 아시지 보죠. 충청을 잘 모르세요. 예, 그래서 그게 불만이에요, 제가. 김부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도전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번에 2번 낙선했을 뿐이지만 서산태안의 조한기 후보는 4번을 낙선했고요. 그다음에 보령서천의 나소열 후보는 3번을 낙선했습니다. 예. 물론 후보가 부족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어떤 전체적인 어떤 정치 지형의 문제가 아직도 우리 정치 지형에 남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는 처음으로 당선되겠구나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그런 표현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만한다거나 또 여러 가지 이제 조직 어떤 참모들 사이에 그런 것들을 줄 수 있어서 그래서 저와의 경쟁이다라고 더 열심히 했는데 결과는 이렇게 됐거든요. 아마 이번 선거를 이렇게 보면서 몇 가지로 분석을 해보고 싶은데요. 네. 굉장히 흥미로워요. 제 개인의 점이요? 문제를 떠나서요. 예, 어떤... 그래서 이따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의 진보가 다수파가 되었는가, 진보는 정말 주류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이런 문제들을 한번 우리가 점검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어요. 제 개인의 낙선 이런 걸 떠나서 진보가 다수파가 돼서 이번에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런 이제 예를 들어서 2016년에 촛불광장 이후로 진보가 다수파가 된 거 아니냐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보는 것은 그 이전에 2016년 총선부터 우리 이상일 의원님 계시지만 정말 그 보수의 어떤 정당 투표 그 퍼센테이지가 그 이전에 한 40에서 50% 수준에서 갑자기 30%대로 진입을 하거든요. 그때부터 이미 이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민심의 흐름이 미래통합당 또 민주당 보수 진보가 정말 민심의 흐름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가 이번 선거를 분석하는 해야 되는 또 유일한 이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따 혹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한번 드려볼게요. 알겠습니다. 사실 이번 선거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는 건 대한민국 사회에 이렇게 정치 주류가 교체됐다라는 점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91년도에 이제 민자당이 들어서고 나서부터 사실은 이제 보수 세력의 어떤 집권을 상수로 이것을 어떻게 교체해낼 것인가 이렇게 주로 유권자들이 많이 사고를 해왔었는데 2016년 총선의 패배 그리고 탄핵 이후 사실 보수가 제대로 자기 혁신을 해나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소위 얘기해서 지금의 그 민주당을 어떤 주류와 상수로 놓고 그다음에 이것의 흐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런 어떤 정치 주류가 교체됐다고 보세요. 이정미 저는 의원은. 그렇게 보고 됐다고 있습니다. 보세요. 박수현 저는 교체되는 중이라고 보시는 거고 이상일 전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현실적으로 정치의 주류가 교체됨을 인정할 수밖에 없죠. 인정할 수밖에 보수 없다. 측에서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기울어졌느냐?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래통합당 나아가서 보수 또 무당파 중에도 보수 쪽에 좀 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의
우리 그분들이 함께해서 어떻게 우리가 거듭나느냐 이거에 따라서는 뭐 이 다음 선거 결과는 또 다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좌절할 이유는 없고 우리가 이번에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 정말 냉철하게 분석을 하고 이제 거듭나는 노력을 한다면 국민들께서 다시 기회를 주실 수 있다. 제가 이제 선거 운동을 하면서 또 선거 후에 낙선 인사를 하면서 느낀 것이 네. 이 사람의 마음이 순식간에 달라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무슨 했습니다.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낙선 인사를 하는데 네. 선거 다음 날입니다. 예. 지하철역 앞에서 피켓을 들고 서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송구합니다. 성원 감사합니다. 이 피켓을 만들어서 서 있는데 자전거를 타고 오던 한 대학생이 저보고 후보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후보냐고 묻길래 맞습니다. 그랬더니 이 모습이 참 보기 좋다. 근데 프로필러 봤을 때 그 대학생은 이상희를 찍고 싶었는데 미래통합당이 싫어서 1번을 찍었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모습을 선거 전에 본인이 목격했더라면 저를 찍었을 거래요. 당이 싫었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이 이렇게 확 바뀔 수 있구나. 근데 이제 제가 월요일 그러니까 그로부터 이틀 뒤에 제가 사는 아파트에 많이 몰표가 나왔어요. 이제 감사 인사 겸해서 또 송구하기도 해서 선거 운동을 계속 하시네요. 4년 후를 먼저 지금부터 벌써 준비하고 계시네요. 인사를 드리고 있었는데 이제 인사 끝내고 지하 주차장에 피켓 놓고 올라오는데 한 어르신이 격려를 해주시면서 이 다음엔 될 거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해주시는데 그런데 내 집사람이 뒤에 따라오는데 선거운동 기간 중에 이상일 당신한테 반가워서 손을 흔들었대요. 유세차 타고 가는 이상일을. 근데 제가 못 받겠죠. 제가 답을 안 해가지고 이상일을 안 찍겠다고 그 할머니가 굉장히 고집을 하셨대요. 그래서 설득하느라고 애먹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 당 지지 성향이었겠죠. 그런데 후보가 인사를 안 받아줬기 때문에 안 찍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 많이 달라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우리 당이 실수를 중간에 했던 거. 그게 얼마나 치명적인가 그 얘기하고 싶으신 상당히 거죠. 영향을 미쳤다 이런 생각. 이상희 의원님 말씀에 제가 한 말씀만 잠깐 붙이면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세 분 다 낙선자지만 국민은 투표를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상일 의원님의 지금 이제 성찰적 말씀에 저희 민주당도 똑같이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질문에 대한 답이자 또 다른 질문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상일 의원님 말씀대로 또 다른 국민의 선택을 하실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번 선거에 아까 제가 이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2012년에 우리가 이제 4월 달에 총선을 했잖아요. 그 해에 제가 19대 국회의원 당선됐는데 그때 새누리당이 그 비례대표 정당 득표가 42.8%를 합니다. 그리고 그해 대선이 치러졌는데 박근혜 후보가 51.6%를 득표해가지고요. 역대 최대의 보수투표 연합 결집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2년 후에 2014년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이 광역의원 비례대표를 보면 47.1%를 득표를 해요. 이렇게 보면 한국의 보수가 그때까지는 40에서 50%의 어마어마한 득표를 하게 되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보면 소위 보수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탄핵 촛불이 일어나기 전에 치러진 2016년 4월 총선에 이미 보수 투표연합이 크게 흔들리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 4월 총선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 정당 득표가 얼마냐 33.5% 떨어져요. 40에서 50% 수준에서. 그때 이미 한국 사회의 주류가 변화하기 시작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2017년에 이제 박근혜 탄핵의 충격파 속에 치루어진 그 대통령 선거를 보면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를 합쳐서 30.8% 득표를 해요. 그리고 바로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정말 광역의원 비례대표를 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과 합쳐서 봐도 34.8%에 불과하고요. 이번에 치러진 4.15 총선에서 33.8%를 득표합니다. 이렇게 보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미 40에서 50%대를 지지하던 보수의 운동장이 이미 2016년 총선 이후로는 진보로 기울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다만 이상일 전 의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국민은 변하고 있는데 정치권이 그걸 읽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미래통합당이 이번에 그런 어떤 흐름을 읽지 못했다고 이제 보는 것이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번 투표가 답이 아니라 유권자의 또 다른 질문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임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미 한국 사회는 우리 이정미 대표님 말씀대로 주류가 이제 보수에서 진보로 변했다라고 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점을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정치 주류는 교체되었지만 이것이 완벽한 어떤 교체, 정치 교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은 야당 주류의 교체가 뒤따라오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그 지역에 뭐 선거 과정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소위 얘기해서 현재 미래통합당 지지 세력이셨어요. 그분은 자기는 평생 이제 그 당만 찍어왔던 사람인데 저한테 이런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세요? 근데 다음 대선에 이 미래통합당이 정권을 잡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통합당 지지해오신 분이? 그러니까 너무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또 이런 상태에서 정권이 또 교체가 되면은 그 다음에 이 미래통합당의 어떤 소위 얘기해서 또 다른 칼바람이 막 불고 국민들을 너무 괴롭히고 힘들게 만들 것 같다. 그러니까 좀 이제는 바뀌어라. 통합당 지지하지만 바뀌어야지 난 찍겠다. 그 말씀을. 안정되고 싶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뭐 세 분 말씀이 통하는 데가 있네요. 통하는 데가 있어서 통합당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일 사실은 심란한 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심란하신 것도 있으시겠지만 당이 너무 심란해요. 이상일 전 의원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전국위에서 추인이 됐고 통과가 돼서 이제 이분이 받으면 그만인 건데 4개월짜리 관리형 비대위는 난 안 받겠다. 그 상태에서 멈춰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김종인 비대위원장 입장이라도 안 받을 것 같아요. 안 받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4개월 안에 당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혁신시키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지금 정말 혼돈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나쁜 성적표를 받아들고 나니까 지금 소위 시쳇말로 멘붕 상태죠. 그다음에 당선된 분들 중에는 또 자기의 또 앞으로 미래에 대한 자기식의 계산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엉켜가지고 지금 혼돈 상황에 빠진 거 이거는 저희들 책임이고 저희들이 수습해 나가야 할 몫인데 현재 상황에서는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 토마스 홉스가 이런 말 했죠. 만인에 대한 투쟁. 거의 그런 분위기예요. 우리 내부에서 지금 좀 벌어지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나 저는 이거를 뭐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과정으로 좀 지켜봐 주시는 것도 필요하다. 물론 이 과정을 보시면서 실망하시는 저희 지지층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이제 저희들이 뭐 소위 말해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나서 극복을 하는 모습도 또 있을 수 있다. 물론 여기서 더 침몰할 수도 있죠. 그러나 저희들도 위기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상임 정국위에서는 일단 위촉이 된 상황이지만 정국위원회에서는 상임 정국위원회에서는 우리 당원 부칙 2조를 개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 상황에서 임기 문제를 못 건드렸죠. 8월 31일 전당대회를 연다 이렇게 돼 있는 걸 없애지를 못했기 때문에 4개월짜리가 됐으니 받기는 어렵죠.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제도 굉장히 최고위원들이 논의를 했는데 결론 안 났죠. 결론 못 냈고 결국은 5월 8일 원내대표 21대 국회 첫 번째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그 일이 있으니 새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고 나서 리더십을 발휘해서 정말 이 당헌 부칙 2조를 개정을 해가지고 비대위원장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많이 늘려서 비대위 체제로 가서 비대위원장을 모실지 아니면 정말 새 원내대표가 4개월 동안 비대위원장 역할을 하면서 조기 전당대회를 열지 이건 아마 5월 8일 이후에 이제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현재로서는 불투명합니다. 그런데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분을 좀 모셔서 좀 변화하는 노력을 더 하는 것도 좋겠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당의 중지가 현재는 안 모아진 상황입니다. 이상일 전 의원 개인적으로는 김종인 위원장 카드가 좋겠다라는 입장. 이정미 의원님, 정의당은 지금 상황이 어때요? 사실은 통합당 얘기하고 민주당 얘기는 총선 후에도 많이 해요. 이제 워낙 거대 양당들이라. 정의당 고민 깊지 않습니까?
예상하는 대로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이 있고 사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한 10% 가까운 국민들의 지지가 그럼요. 있었는데 네. 어떤 그것이 정의당이 너무 좋고 정의당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해 얘네들이 잘 컸으면 좋겠어 하는 그런 어떤 에너지 같은 게 아직 잘 느껴지지가 않는 점. 그렇죠. 10%라도 전에 10%랑 네, 네. 이번 10%가 좀 다른 예, 느낌. 그런 좀 이렇게 들끓는 에너지 속에서 네. 이 10% 이런 느낌이 좀 아니고 또 예. 이것이 사실은 2004년도에 진보정당이 첫 원내에 진출했을 때 그 득표만큼으로 다시 돌아온 그러니까 지난 한 6년 동안 이제 그런 제자리로 다시 돌아온 듯한 이런 느낌들 때문에 그 지지가 굉장히 소중하지만 굉장히 성찰적인 어떤 그 과정에 놓여 있을 돌아보게 수밖에 하죠. 없는. 예, 우린 그런- 잘하고 있는 건가, 네. 잘 가고 있는 거 좀 돌아보고 있는 것 예, 같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사실은 20대 국회에서는 정의당의 의석수가 많지 않았지만 존재감은 상당했어요. 근데 이제 여당이 거대한 여당이 됐기 때문에 캐스팅 보드를 쥐고 정의당이 뭔가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방향을 잡을 것인가. 네. 근데 사실 이제 제가 이번에 정의당이 일정한 의석수를 차지해야 된다. 안 예. 그러면은 21대 국회가 굉장히 나빠질 것이다. 이렇게 걱정을 했던 부분은 어떤 거냐면 지금 미래통합당 자체가 뭐 이제 거듭나시겠다고는 했지만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거대 양당이 여전히 뭐 미래통합당도 100석을 갖고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거대 양당이 교섭 테이블에 앉는 이런 예. 모습이 되게 된다면 예. 뭐 문재인 대통령 국정 후반기에 또 이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 예. 오히려 미래통합당을 다독이며 가는 이런 어떤 그 스탠스를 취하게 될 가능성도 저는 꽤나 크다고 봅니다. 집권 여당 입장에서는. 아하. 그렇게 된다면 사실 이 촛불 이후에 처음 치러진 총선의 어떤 결과가 보다 우리 사회를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방향으로 끌고 가기보다는 네. 미래통합당을 달래면서 가야 되면서 음. 오히려 개혁이 후퇴할 수도 있는 그런 걱정이 저는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정의당이 6석이라고 하는 아주 이제 뭐 적은 의석이긴 하지만 야당의 입장, 특히나 이제 국민들이 네. 조금 더 이 그 21대 국회가 좀 바른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목소리를 또 대변할 수밖에 없는 그 위치에 서 있기 때문에 뭐 안간힘을 다 해야 되는 그런 국회. 양은 적어도 짭짤한 소금처럼 네, 그런 그렇게 역할을 해야 이정미 예. 의원님 말씀에 좀 제가 반박을 하자면 예.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180석 갖고 있는데 국정 운영을 잘하기 위해서 미래통합당을 달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반개혁이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개혁은 개혁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미래통합당 굉장히 개혁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물론 정의당이 생각하는 그 개혁의 내용과 다르지만 민주당이 원내 제1당으로서 원내 제2당과 협치를 해나가면서 국정 운영을 원만하게 하는 것들이 그걸 반개혁이다 이렇게 규정하시는 데는 동의할 수 없고 반개혁이다가 아니라 개혁이 후퇴라는 말씀을 네네. 하셨잖아요. 그런데 네. 개혁의 내용이 중요하고 개혁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국회 안에서 많은 서로 알겠습니다. 이 논의와 협치 이 체제에서 예. 이제 이행을 한다면 지금부터 다시 토론을 시작하면 안 될 것 같고. 자, 제가 미리 좀 예고를 드릴게요. 혹시 세 분이 기왕에 여기 목동 스튜디오까지 나오셨는데 한 15분 정도 시간이 더 되신다면 댓글쇼가 있습니다. 저희 유튜브로. 거기서 조금 더 얘기가 가능하실까요? 좋습니다. 스케줄들이 네, 어떠실지. 그러시죠. 네. 네. 예, 오늘 제가 지금 휴일인- 사전에 말씀은 안 드렸던 거라서 네. 혹시 양해해 주신다면. 왜냐하면 세 분이 지금 하실 말씀들이 많으세요. 지금 오랜만에 방송 나오셔서 하시고 싶은 말씀들이 많은 것 같아서 조금만 15분 정도만 더 하고 본 방송에서는 세 분의 앞으로 계획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박수환 전 대변인 네. 어떻게 이제 앞으로 활동하실 거 생각이세요? 예, 뭐 이렇게 자주 불러주시면 나오겠습니다. 자주 부르겠습니다. 꼭 나와주시고요. 아니 그래서 이제 뭐 갑자기 이제 물으셔서 답변을 드리면 네.
언론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저까지 포함해서 세 분이 지금 나오셨지만 각 정당의 입장을 대변하기보다는 국민께서 들으시는 정치의 입장을 우리는 대변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이상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21대 국회에서의 역할, 내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언론이 그런 것들을 이끌어 가야 되는 입장이다.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정치와 언론은 경쟁자이자 동업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 변화를 이끌어야 되는 어떤 이슈들을 놓고 굉장히 경쟁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 중요한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대변인 하셨던 분이니까. 그러니까. 그 역할을 좀 지금 30초밖에 안 남아서 본 방송은 말입니다. 저 얘기하고 싶은데. 하세요. 아니, 그 선거 딱 끝나고 나서 우리 지역 유권자가 우리 동네에서 딱 만났는데 의원님 어디 이사 안 가시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제가 어딜 가겠어요. 여기 송도가 제 집인데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정의당에서 제가 뭐 한 번만 하기 없기라고 하는 그 사명을 갖고 뛰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역을 더 열심히 잘 갈고 닦겠습니다. 자, 이 세 분과 함께 본방송 인사드리고 댓글쇼로 가겠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